안녕하십니까, 칙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화타 김현길, 출판사는 서울 셀렉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낫지 않는 병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식 식이요법의 요체. 식이요법은 저염식, 저당식으로 했다. 먼저 저염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현대병의 주범이 바로 삼백이고 그 중심에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삼백이란 흰 설탕, 흰 밀가루, 그리고 흰 소금을 말한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오랫동안 인류를 먹여 살리고 번성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최대의 적이다. 특히 소금이 현대병의 주범이다. 소금의 나트륨이 문제이다. 표백한 모양 좋은 미국제에 흰색 나트륨이 더 큰 문제이다. 나는 친구에게 함초와 매생이, 파래, 미역 따위를 위주로 한 저염식을 하도록 했다. 천일염, 토판염, 죽염 따위는 모두 90%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지만 함초에는 나트륨이 5%밖에 없다. 나는 친구에게 당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탕 대신 스리랑카산 양질의 육개로 단맛을 내게 했다. 육개는 매운맛이 나는 약초로 혈당이 혈액 속에 들어가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 당분 섭취가 해로운 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암세포에 제일 좋은 먹이가 바로 당분이기 때문이다. 꿀이나 단과일도 마찬가지다. 토종꿀, 양봉꿀, 히말라야의 석청, 올리고당 등도 똑같다. 흔히 사람들은 히말라야 석청이 좋다고 하지만 그 석청에는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독초에서 나온 꽃가루, 꿀이 들어있다. 우리는 이 독성의 해를 입는다. 히말라야의 계곡물을 마셔도 탈이 난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가 생수를 마시듯 해도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자연식, 저염식, 저당식을 하면서 오수유탕을 복용하고 그 추출물을 꾸준히 발랐더니 1년 후에는 평소의 체중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또 집 주위에 있는 남한산성, 청계산, 관악산에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되었다. 병원을 찾아 검사를 했더니 담당 의사는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결국 올바른 식사, 올바른 운동, 알맞은 수면이 체중을 정상화하고 몸에서 암이 사라지게 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친구는 열심히 걸으면서 기도에 집중을 했다.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면 면역력이 한없이 강해진다. 이 기도로 얻은 면역력이 암을 물리친 1등 공신인 것이다. 폐를 잘 다스리고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장옥내라는 말이 있다. 금장과 옥내는 신선의 약인 불려장생인 약을 가리킨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입속의 침은 금장옥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소중하다고 했다. 침을 땅에 뱉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죽일 뱉지 않고 계속 삼키면 전기가 몸속에 보존이 된다. 또 어떤 사람이 침 뱉기를 좋아하는 바람에 진액이 말라 몸이 마르고 허약해졌는데 침 뱉기를 멈추고 다시 삼키기 시작한 뒤로는 몸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입안에 고인 침을 옥천이라고 한다. 이를 3번 나눠 삼키는 것 또한 양생기공의 기본이다. 결국 입안의 세균이 질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게 현대의학계의 통설이지만 이 세균을 잘 다스리는 게 양생의 지혜라는 선조들의 가르치는 것이다. 입에 침이 없으면
이가 썩고 잇몸이 망가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치과 의사는 치료하면서 침이 잘 나오지 않는 환자에게 더 신경을 씁니다. 침샘암 환자나 목 근처에 생긴 암을 치료하는 환자는 침이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습니다. 특히 침샘암 환자는 항암 치료를 받아 잇몸이 상하고 이가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임플란트까지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룽지를 새까맣게 태워 뜨거운 물로 커피를 거르듯 내리게 되면 검은색의 진한 숭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기 전에 이 진한 숭늉으로 입안을 헹구고 3번에 나눠서 삼키면 침과 숭늉이 혼합되어 최고의 금장홍래가 됩니다. 식후에도 먼저 숭늉으로 입안을 헹구고 삼킨 다음에 양치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처하려면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신장을 통해 독소를 내보내는 예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은 생각처럼 많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필터인 신장이 걸러주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실 수 없기 때문이죠. 신장이 채 거르지 못하면 몸이 붓고 맙니다. 하지만 진한 숭늉은 해독작용과 이뇨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보다 많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커피색의 진한 숭늉을 자주 마셔서 나쁜 공기로 탁해진 혈액을 청소합시다. 숭늉으로 혈액 속의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게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은 숭늉을 더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방광을 통해 항암 치료로 생긴 독소를 배출해야만 부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숭늉과 함께 오룡산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찾아온 환자들 역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오룡산을 마시고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오룡산은 물보다 10배 이상으로 항암제 독소를 배출하면서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개인 욕심 채우는 긴장은 해롭습니다. 사금융시장에서는 주로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데 부도가 나면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고 빌려준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업을 보는 눈이 정확했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대단했습니다. 그 대신 엄청난 긴장 속에 돈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술을 마셔도 과음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자기관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긴장의 연속은 몸에 해로운 법입니다. 긴장을 하면 피로해지고 피로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심장병입니다. 1년에 심장병으로 죽는 2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생활의 범민과 극단적인 긴장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현대병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긴장이 다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사람들은 매우 낡고 초라한 모습에 놀라기 마련입니다. 난방도 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뼈를 깎는 고통과 굶주림을 참아가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콩나물에 소금을 타서 하루 끼니를 때우는 등 잘 먹지도 못하고 잠자리도 변변치 못했지만 더욱이 항상 가슴을 조이며 살았지만 그들은 대체로 오래 살았습니다. 남을 위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 생긴 스트레스는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송노인이나 상해 독립운동가들은 똑같이 긴장된 생활을 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진 송노인은 마침내 동대문 시장의 거상, 사금융시장에 큰손에서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시중에서는 향후 300년간 마구 써도 없어지지 않을 돈을 갖고 있다고 했고 재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줄을 섰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한국 최고의 현금 부자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돈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아내는 물론 그 누구도 믿지 않고 1원 한 장도 직접 건네주고 받았습니다. 간혹 형편이 어려운 친지나 친구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도 야멸차게 거절했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이자율을 따졌고 이자 또는 꼬박꼬박 제 날짜에 챙겼습니다. 적어도 그의 사전에는 기부나 봉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돈을 모으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머릿속은 오로지 돈뿐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굴려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인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돈은 그의 정열, 이상, 즐거움,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긴장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몸속에는 심장 대신 돈다발이 들어있다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유난히 남달랐기 때문이죠. 계급장을 단 사람이 상대방을 자기보다 높은 계급, 낮은 계급으로 양분하듯 그 역시 자기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으로 둘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눈에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이라니 오직 돈벌이 외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또 삶의 의미나 재미도 느끼지 못한 그에게 의사의 진단 결과는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엄청난 재산도 그의 수명을 늘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겨우 6개월을 더 살자고 지난 30년간 험한 소리를 들어가며 그토록 고생을 했던가. 참으로 쓸모없는 것에 생애를 몽땅 바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늦었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재검진을 받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당 의사의 진단 결과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또 미국으로 건너가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내가 생각나서 한약방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송노인에게 지금 당장 치료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모든 재산을 좋은 일에 유익하게 쓴 뒤에 찾아오면 낫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이없다는 듯 한동안 말을 못하고 내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하긴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몽땅 남에게 주라니 누구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송노인의 위암은 근본적으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암이란 질병은 그 발생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를 뿐 생기는 원인과 치유 방법은 근본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암은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일상에서 비롯된 섭생을 지속하여 체내의 독소가 누적되어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고 이로 인해 면역세포가 소실되고 본연의 자연 치유력이 약해져서 생깁니다. 즉, 몸의 기운 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암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암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은 몸의 기운을 순환시켜 인체의 자가 치유 능력을 되살림으로써 정상세포의 생명력을 되찾게 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잠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몸의 기운을 제대로 순환시키려면 우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편협하고 획일적인 사교에 갇혀 지내던 권위의식, 오만, 자만심, 이기심 따위를 버려야 합니다. 병에 걸렸다는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도 버리고 병을 고치겠다는 욕심마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우겠다는 생각만으로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명예, 권력을 쓰레기 버리듯 내쳐야 가능합니다. 또 암 환자들이 죽는 것은 암세포 때문이라기보다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심리적인 충격과 낙담이 더 큰 원인입니다.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병을 딛고 일어서려는 그 신념과 그 신념을 실천하는 실행력, 그리고 단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반드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노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익한 일에 쓰고 다시 찾아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 속노인은 자신에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던 재산을 유익한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죠. 그는 전 재산의 10%는 직계 가족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90%는 장애인단체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동안 인정머리 없이 야멸차게 대했던 친지나 친구들을 모아서 사제 겸 송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반년 뒤에 죽어 없어질 운명이니 미리 송별 파티를 연 것이죠. 나는 그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매일 2시간 이상 천천히 걷되 출장식 호흡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출장식 호흡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잠기거나 참선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나 집착, 고민 등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하려면 몸을 고단하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겠지만 중환자는 힘들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노동입니다. 특히 머리에 기운이 오르는 상기병을 막으려면 많이 걸어야 합니다. 중환자는 천천히 걷되 출장식 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호흡의 수를 헤아리다 보면 고민과 망상 같은 잡념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간 앉아서 출장식 호흡을 해도 좋습니다. 호흡은 4걸음을 걷는 동안, 즉 4초간 내쉬고 2걸음을 걷는 동안, 즉 2초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모든 기운이 모두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으로 숨을 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면 공기 중에 있을지 모를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가 힘듭니다. 코로 호흡을 하면 산소 공급도 잘 되어 백혈구가 건강해집니다. 식사 때마다 마시던 소주 한 잔은 반잔으로 줄여서 계속 마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지한 사람이 위를 전부 절개한 다음 끼니로 소주 한 잔과 고깃국물 한 그릇, 미음 한 그릇을 먹으면서 10년 이상 생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해온 터였습니다. 송노인은 매일 저녁 서울 인사동의 고급 요정에서 친지나 친구들을 불러 모아 송별련을 베풀고 지난날에 야박하고 인색했던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소주 반 잔에 고깃국물 한 그릇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송별 술자석이 계속되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은 그를 송별주 영감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집은 정릉에 있었는데 송별련이 열리는 인사동까지 걸어서 다녔습니다. 대략 40리를 오가는데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남들은 공기 좋은 북한산에 올라가는데 그는 매연이 심한 시내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걸으면서 4걸음을 내쉬고 2걸음을 들이마시는 출장식 호흡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송별주는 6개월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달력을 들여다보던 그는 6개월이 넘었는데도 죽지 않는 게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가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전보다 약간 호전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다시 송별주를 나누던 친구와 친지들을 불러 모아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전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송별주였지만 이번에는 병세가 약간 회복되어 회복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매끼 식사로 소주 반 잔, 고깃국물 한 그릇, 채소 한 접시, 그리고 미음 한 그릇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회복주를 마시면서 다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전보다 조금 호전되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자기도 친척처럼 10년 넘게 사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런 생각 또한 욕심이라는 내 말을 듣고는 머리에서 지웠습니다. 그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돈 욕심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산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자리 대신 먹고 살기 힘든 친지와 장애인들을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사회환원, 문화재단이나 장학재단을 들먹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귀동냥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친지들에게 소문 없이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을 건네주고 장애인 단체에 익명으로 기부금을 냈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걸었고 소식의 원칙 또한 계속 지켰습니다. 걸을 때는 출장식 호흡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날아갈 듯 가벼웠고 항상 불편했던 뱃속이 시원했습니다. 죽음이 멀리 도망갔고 활기찬 새 삶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진실로 비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 후에 그는 병원에서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여 가족이나 장애인 단체에 기증하기로 했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재산을 불리는 일에 나섰습니다. 마치 그동안 쓴 것을 보충하기로 하려는 듯 악착같이 달려들어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거액의 돈을 빌려준 재벌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졸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고행을 너무 심하게 한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각종 여행자를 맞아도 식욕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자꾸만 떨어져 갔습니다. 체중이 20kg 줄어 40kg 이하가 되었습니다. 소화를 하려면 윗속에 소화효소가 있어야 합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물도 소화할 수 없고 소화제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약이 독약이 될 수 있고 진수성찬을 먹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맨밥에 백김치를 입에 물고 200번이나 300번씩 오래 씹고 물도 100번 이상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며칠 후에 스님은 맨밥에 백김치를 오랫동안
씹어 먹더니 이제는 미음이 조금씩 소화가 된다면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가장 먹고 싶은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스님의 비몽사몽 속에서 음식을 생각하다가 어릴 적 고향에서 먹던 갓김치가 떠올랐습니다. 고향인 해남에서 나오는 자연산 붉은 갓은 다른 지역의 갓에 비해 톡톡 쏘는 맛이 강했습니다. 이 붉은 갓의 젓갈을 버무려 익힌 고향의 갓김치가 먹고 싶었습니다. 이 김치에 밥을 한 그릇 먹으면 기운이 돋아날 것 같았습니다. 쥐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와 고향인 땅끝마을로 갔습니다. 송어리 해수욕장 근처 바닷가 빈집을 발견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 정신없이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만 사흘 7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스님은 예전에 살던 동네 할머니에게 연락을 해 갓김치와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도 잘 넘기지 못하고 모든 음식 냄새가 역했지만 할머니가 가져온 갓김치 냄새를 맡자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식도와 위장이 꿈틀거렸습니다. 갓김치 한 그릇과 밥 한 공기를 뚝딱 먹어치우고는 혹 과식을 해서 죽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죽기는커녕 눈앞이 환해지고 기운이 났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스님에게 약을 보냈습니다. 스님은 어릴 때 손발이 차고 조금만 과식을 하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마을 노총각이 생선을 잡아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스님은 노총각이 썰어준 생선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갓김치와 밥을 가져오고 노총각은 날마다 생선을 잡아왔습니다. 스님은 노총각이 장가가도록 매일 불공을 들였습니다. 붓다가 처음으로 수행길에 나섰을 당시 닭발 수행자는 깊은 명상과 극단적인 고행의 삶을 바쳤습니다. 붓다 역시 며칠씩 몇 주씩 굶어와가며 고행을 했습니다. 마침내 몸이 약해져 거의 죽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야이어서 강에서 몸을 씻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붓다에게 쌀 우유죽 한 그릇을 주어 다시 살아났는데 동료 수행자들은 붓다가 고행과 단식을 포기했다면서 실망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죽을 지경이었던 붓다는 극단적인 고행은 미친 짓이라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붓다는 어떤 방향이든 지나친 것은 건강하고 원만한 정신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균형, 절제, 중용을 존중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스님 역시 힘든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불가에 입문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세속 생활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악을 쓰고 고행을 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이죠. 바닷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그는 자신이 즐겁게 살아야 세상도 즐겁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가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려면 먼저 내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우울한 종교인은 참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즐겁게 걷고 즐겁게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 속에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 즐거움 속에서 수행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수행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암은 노화의 현상일 뿐이다. 식도 일부와 위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한 사장 역시 이들처럼 암세포를 인생의 한 과정으로 보면서 7년 동안 승합차에서 먹고 자는 거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산골에서 한약방을 할 때 내 친구들과 같이 자주 찾아와
건강에 대한 자문을 받곤 했습니다. 70대인 한 사장은 7년 전에 수술을 받고부터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극성이 있는 액체 음식, 약이나 한약 따위를 먹으면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수술한 게 후회되었습니다. 한 사장은 평생 술을 마셨습니다. 사업에는 술이 필요하기였습니다. 수술을 받고도 술을 마셨습니다. 매끼 백세주 한 잔을 마시면서 낙지 국물이나 소고기 국물을 한 그릇 마셨습니다. 이게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한 사장에게 장 미생물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이요법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 처방대로 저항성 탄수화물이 많은 통기리, 곡물, 현미, 연근, 다시마, 마, 흰 강낭콩으로 죽을 써서 그물을 마셨습니다. 탁월한 기술 개발 능력으로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회사의 경영권을 아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현직에 있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동료들이 요가나 참선, 등산, 여행 따위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종일 컴퓨터 앞에 주식으로 돈을 버는 친지들이 우습게 생각되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통제 대신 단식을 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단식을 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단식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죽으려고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써서 멍한 상태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연명하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죽기 위해 단식을 한 지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오면 단식을 하고 또 통증이 오면 단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가 어느 날부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살기는 힘들지만 죽는 것도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히라빈 조르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한 사장이 보기에 소설 속의 주인공 조르바는 자유인인지 무책임한 인간인지 아리송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여행이라도 조르바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르바처럼 멋대로 다니고 멋대로 지내다가 죽고 싶었습니다. 승합차에 취사도구와 취침 장비를 갖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일행은 부시맨이라 부르는 잡종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10년 이상 기른 이 개는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부시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모자란 듯 보이지만 엄청나게 영리했습니다. 한 사장은 차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음 내키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정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분대로 갔습니다. 개고기와 오리고기, 소고기 삶은 물을 좋아했지만 유일한 친구 부시맨을 생각해서 개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생선 몇 마리를 잡아 백숙으로 삶은 뒤에 그물을 마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과일, 채소도 골고루 먹었습니다.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식을 하면서 견뎌냈습니다. 단식요법은 사람마다 편차가 심해서 그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죽을 작정을 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단식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한 사장은 통증이 심하게 오면 단식을 하면서 세상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유서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가까운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다오. 유골은 근처 바다에 뿌려다오. 그러나 한 사장은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거친 음식, 미움과 소고기 국물, 술 한 잔,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유서가
불로초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대다수의 부유한 사람들처럼 미국의 유명 병원에 가서 100만 달러 이상을 쓰고 특실에 누워서 특별 진료를 받거나 수천만 원짜리 비방약을 쓰며 목숨을 구걸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잡종계 부심에는 죽었습니다. 17년을 살았으니 개로서는 100년을 산 것입니다. 한 사장은 바닷가 언덕에서 부시맨을 묶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약을 먹으면 될까? 아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될까? 역시 아니다. 깨끗한 피를 만드는 비결은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마음이다. 흰 밀가루는 독입니다. 밀가루를 정제해서 속껍질, 씨눈을 제거하면 흰 속살만 남습니다. 이 흰 속살을 보관하려면 방부제가 필요합니다. 방부제를 뿌린 밀가루는 색이 누렇습니다. 이 누런 밀가루를 희게 하려면 표백제를 써야 합니다. 특히 멀리 떨어진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밀가루는 더 많은 방부제, 표백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부제 표백제 덩어리인 밀가루는 당연히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첨가제를 섞어 만든 게 우리가 먹는 밀가루 제품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우리의 혈액은 썩은 물처럼 됩니다. 특히 중병 환자는 항상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올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통귀리나 오트밀, 통밀, 흰 강낭콩이나 검은콩, 현미, 연근, 마, 다시마 따위로 밥을 해서 뜨거울 때 인절미 크기로 종이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끼니 때마다 데워 먹습니다. 그리고 100번 이상 씹어 먹습니다. 이들은 저항성 탄수화물로 인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밥을 먹기 전에는 익힌 유기농 채소와 해물, 두부 따위를 조금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대장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칙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 3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화타 김현길, 출판사는 서울 셀렉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낫지 않는 병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식 식이요법의 요체. 식이요법은 저염식, 저당식으로 했다. 먼저 저염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현대병의 주범이 바로 삼백이고 그 중심에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삼백이란 흰 설탕, 흰 밀가루, 그리고 흰 소금을 말한다. 물론 이 3가지는 오랫동안 인류를 먹여 살리고 번성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는 최대의 적이다. 특히 소금이 현대병의 주범이다. 소금의 나트륨이 문제이다. 표백한 모양 좋은 미국제에 흰색 나트륨이 더 큰 문제이다. 나는 친구에게 함초와 매생이, 파래, 미역 따위를 위주로 한 저염식을 하도록 했다. 천일염, 토파염, 죽염 따위는 모두 90%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지만 함초에는 나트륨이 5%밖에 없다. 나는 친구에게 당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탕 대신 스리랑카산 양질의 육개로 단맛을 내게 했다. 육개는 매운맛이 나는 약초로 혈당이 혈액 속에 들어가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 당분 섭취가 해로운 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암세포에 제일 좋은 먹이가 바로 당분이기 때문이다. 꿀이나 단과일도 마찬가지다. 토종꿀,
양봉꿀, 히말라야의 석청, 올리고당 등도 똑같다. 흔히 사람들은 히말라야의 석청이 좋다고 하지만 그 석청에는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독초에서 나온 꽃가루, 꿀이 들어있다. 우리는 이 독성의 해를 입는다. 히말라야의 계곡물을 마셔도 탈이 난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가 생수를 마시듯 해도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자연식, 저염식, 저당식을 하면서 오수유탕을 복용하고 그 추출물을 꾸준히 발랐더니 1년 후에는 평소의 체중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또 집 주위에 있는 남한산성, 청계산, 관악산에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되었다. 병원을 찾아 검사를 했더니 담당 의사는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결국 올바른 식사, 올바른 운동, 알맞은 수면이 체중을 정상화하고 몸에서 암이 사라지게 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친구는 열심히 걸으면서 기도에 집중을 했다.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면 면역력이 한없이 강해진다. 이 기도로 얻은 면역력이 암을 물리친 1등 공신인 것이다. 폐를 잘 다스리고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장옥내라는 말이 있다. 금장과 옥내는 신선의 약인 불려장생인 약을 가리킨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입속의 침은 금장옥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소중하다고 했다. 침을 땅에 뱉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죽일 뱉지 않고 계속 삼키면 전기가 몸속에 보존이 된다. 또 어떤 사람이 침 뱉기를 좋아하는 바람에 진액이 말라 몸이 마르고 허약해졌는데 침 뱉기를 멈추고 다시 삼키기 시작한 뒤로는 몸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입안에 고인 침을 옥천이라고 한다. 이를 3번 나눠 삼키는 것 또한 양생기공의 기본이다. 결국 입안의 세균이 질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게 현대 의학계의 통설이지만 이 세균을 잘 다스리는 게 양생의 지혜라는 선조들의 가르치는 것이다. 입에 침이 없으면 이가 썩고 잇몸이 망가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치과의사는 치료하면서 침이 잘 나오지 않는 환자에게 더 신경을 씁니다. 침샘암 환자나 목 근처에 생긴 암을 치료하는 환자는 침이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습니다. 특히 침샘암 환자는 항암 치료를 받아 잇몸이 상하고 이가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임플란트까지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룽지를 새까맣게 태워 뜨거운 물로 커피를 거르듯 내리게 되면 검은색의 진한 숭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기 전에 이 진한 숭늉으로 입안을 헹구고 3번에 나눠서 삼키면 침과 숭늉이 혼합되어 최고의 금장옥내가 됩니다. 식후에도 먼저 숭늉으로 입안을 헹구고 삼킨 다음에 양치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처하려면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신장을 통해 독소를 내보내는 예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은 생각처럼 많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필터인 신장이 걸러주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마실 수 없기 때문이죠. 신장이 채 거르지 못하면 몸이 붓고 맙니다. 하지만 진한 숭늉은 해독작용과 이뇨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보다 많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커피색의 진한 숭늉을 자주 마셔서 나쁜 공기로 탁해진 혈액을 청소합시다. 숭늉으로 혈액 속의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게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은 숭늉을 더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방광을 통해 항암 치료로 생긴 독소를 배출해야만 부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숭늉과 함께 오룡산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를 찾아온 환자들 역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오룡산을 마시고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오룡산은 물보다 10배 이상으로 항암제 독소를 배출하면서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개인 욕심 채우는 긴장은 해롭습니다. 사금융시장에서는 주로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데 부도가 나면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고 빌려준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업을 보는 눈이 정확했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대단했습니다. 그 대신 엄청난 긴장 속에 돈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술을 마셔도 과음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하는 자기관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긴장의 연속은 몸에 해로운 법입니다. 긴장을 하면 피로해지고 피로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심장병입니다. 1년에 심장병으로 죽는 2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생활의 범민과 극단적인 긴장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현대병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긴장이 다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사람들은 매우 낡고 초라한 모습에 놀라기 마련입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뼈를 깎는 고통과 굶주림을 참아가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콩나물에 소금을 타서 하루 끼니를 때우는 등 잘 먹지도 못하고 잠자리도 변변치 못했지만 더욱이 항상 가슴을 조이며 살았지만 그들은 대체로 오래 살았습니다. 남을 위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 생긴 스트레스는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송노인이나 상해 독립운동가들은 똑같이 긴장된 생활을 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진 송노인은 마침내 동대문 시장의 거상, 사금융시장의 큰손에서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시중에서는 향후 300년간 마구 써도 없어지지 않을 돈을 갖고 있다고 했고 재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줄을 섰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한국 최고의 현금 부자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돈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아내는 물론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이런 한 장도 직접 건네주고 받았습니다. 간혹 형편이 어려운 친지나 친구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도 야멸차게 거절했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이자율을 따졌고 이자 또는 꼬박꼬박 제 날짜에 챙겼습니다. 적어도 그의 사전에는 기부나 봉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돈을 모으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머릿속은 오로지 돈뿐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굴려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인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돈은 그의 정열, 이상, 즐거움,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긴장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몸속에는 심장 대신 돈다발이 들어있다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유난히 남달랐기 때문이죠. 계급장을 단 사람이 상대방을 자기보다 높은 계급, 낮은 계급으로 양분하듯 그 역시 자기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으로 둘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눈에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이라니 오직 돈벌이 외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또 삶의 의미나 재미도 느끼지 못한 그에게 의사의 진단 결과는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엄청난 재산도 그의 수명을 늘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겨우 6개월을 더 살자고 지난 30년간 험한 소리를 들어가며 그토록 고생을 했던가. 참으로 쓸모없는 것에 생애를 몽땅 바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늦었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재검진을 받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당 의사의 진단 결과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또 미국으로 건너가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내가 생각나서 한약방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송노인에게 지금 당장 치료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모든 재산을 좋은 일에 유익하게 쓴 뒤에 찾아오면 낫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이없다는 듯 한동안 말을 못하고 내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하긴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몽땅 남에게 주라니 누구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송노인의 위암은 근본적으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암이란 질병은 그 발생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부를 뿐 생기는 원인과 치유 방법은 근본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암은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일상에서 비롯된 섭생을 지속하여 체내의 독소가 누적되어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고 이로 인해 면역세포가 소실되고 본연의 자연 치유력이 약해져서 생깁니다. 즉, 몸의 기운 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암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암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은 몸의 기운을 순환시켜 인체의 자가 치유 능력을 되살림으로써 정상세포의 생명력을 되찾게 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잠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몸의 기운을 제대로 순환시키려면 우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편협하고 획일적인 사교에 갇혀 지내던 권위의식, 오만, 자만심, 이기심 따위를 버려야 합니다. 병에 걸렸다는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도 버리고 병을 고치겠다는 욕심마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우겠다는 생각만으로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명예, 권력을 쓰레기 버리듯 내쳐야 가능합니다. 또 암 환자들이 죽는 것은 암세포 때문이라기보다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심리적인 충격과 낙담이 더 큰 원인입니다.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병을 딛고 일어서려는 그 신념과 그 신념을 실천하는 실행력, 그리고 단 몇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반드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송노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익한 일에 쓰고 다시 찾아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 송노인은 자신에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던 재산을 유익한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죠. 그는 전 재산의 10%는 직계 가족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90%는 장애인단체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동안 인정머리 없이 야멸차게 대했던 친지나 친구들을 모아서 사제 겸 송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반년 뒤에 죽어 없어질 운명이니 미리 송별 파티를 연 것이죠.
나는 그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매일 2시간 이상 천천히 걷되 출장식 호흡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출장식 호흡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잠기거나 참선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나 집착, 고민 등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하려면 몸을 고단하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강도 높은 노동이나 운동을 하겠지만 중환자는 힘들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노동입니다. 특히 머리에 기운이 오르는 상기병을 막으려면 많이 걸어야 합니다. 중환자는 천천히 걷되 출장식 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호흡의 수를 헤아리다 보면 고민과 망상 같은 잡념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간 앉아서 출장식 호흡을 해도 좋습니다. 호흡은 4걸음을 걷는 동안, 즉 4초간 내쉬고 2걸음을 걷는 동안, 즉 2초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모든 기운이 모두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으로 숨을 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면 공기 중에 있을지 모를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가 힘듭니다. 코로 호흡을 하면 산소 공급도 잘 되어 백혈구가 건강해집니다. 식사 때마다 마시던 소주 한 잔은 반잔으로 줄여서 계속 마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지한 사람이 위를 전부 절개한 다음 끼니로 소주 한 잔과 고깃국물 한 그릇, 미음 한 그릇을 먹으면서 10년 이상 생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해온 터였습니다. 송노인은 매일 저녁 서울 인사동의 고급 요정에서 친지나 친구들을 불러 모아 송별련을 베풀고 지난날에 야박하고 인색했던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소주 반잔에 고깃국물 한 그릇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송별 술자석이 계속되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은 그를 송별주 영감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집은 정릉에 있었는데 송별련이 열리는 인사동까지 걸어서 다녔습니다. 대략 40리를 오가는데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남들은 공기 좋은 북한산에 올라가는데 그는 매연이 심한 시내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걸으면서 4걸음을 내쉬고 2걸음을 들이마시는 출장식 호흡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송별주는 6개월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달력을 들여다보던 그는 6개월이 넘었는데도 죽지 않는 게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가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전보다 약간 호전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다시 송별주를 나누던 친구와 친지들을 불러 모아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전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송별주였지만 이번에는 병세가 약간 회복되어 회복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몇 끼 식사로 소주 반잔, 고깃국물 한 그릇, 채소 한 접시, 그리고 미음 한 그릇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회복주를 마시면서 다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전보다 조금 호전되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자기도 친척처럼 10년 넘게 사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런 생각 또한 욕심이라는 내 말을 듣고는 머리에서 지웠습니다. 그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돈 욕심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산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술자리 대신 먹고 살기 힘든 친지와 장애인들을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사회환원, 문화재단이나 장학재단을 들먹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 귀동냥으로 형편이 어렵다는 친지들에게 소문 없이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을 건네주고 장애인 단체에 익명으로 기부금을 냈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걸었고 소식의 원칙 또한 계속 지켰습니다. 걸을 때는 출장식 호흡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날아갈 듯 가벼웠고 항상 불편했던 뱃속이 시원했습니다. 죽음이 멀리 도망갔고 활기찬 새 삶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진실로 비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 후에 그는 병원에서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여 가족이나 장애인 단체에 기증하기로 했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재산을 불리는 일에 나섰습니다. 마치 그동안 쓴 것을 보충하기로 하려는 듯 악착같이 달려들어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거액의 돈을 빌려준 재벌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졸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고행을 너무 심하게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각종 여행자를 맞아도 식욕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자꾸만 떨어져 갔습니다. 체중이 20kg 줄어 40kg 이하가 되었습니다. 소화를 하려면 윗속에 소화효소가 있어야 합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물도 소화할 수 없고 소화제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약이 독약이 될 수 있고 진수성찬을 먹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맨밥에 백김치를 입에 물고 200번이나 300번씩 오래 씹고 물도 100번 이상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며칠 후에 스님은 맨밥에 백김치를 오랫동안 씹어 먹더니 이제는 미음이 조금씩 소화가 된다면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가장 먹고 싶은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스님의 비몽사몽 속에서 음식을 생각하다가 어릴 적 고향에서 먹던 갓김치가 떠올랐습니다. 고향인 해남에서 나오는 자연산 붉은 갓은 다른 지역의 갓에 비해 톡톡 쏘는 맛이 강했습니다. 이 붉은 갓의 젓갈을 버무려 익힌 고향의 갓김치가 먹고 싶었습니다. 이 김치에 밥을 한 그릇 먹으면 기운이 돋아날 것 같았습니다. 주위에 만료를 뿌리치고 병원을 나와 고향인 땅끝마을로 갔습니다. 송어리 해수욕장 근처 바닷가 빈집을 발견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 정신없이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만 사흘 7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스님은 예전에 살던 동네 할머니에게 연락을 해 갓김치와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도 잘 넘기지 못하고 모든 음식 냄새가 역했지만 할머니가 가져온 갓김치 냄새를 맡자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식도와 위장이 꿈틀거렸습니다. 갓김치 한 그릇과 밥 한 공기를 뚝딱 먹어치우고는 혹 과식을 해서 죽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죽기는커녕 눈앞이 환해지고 기운이 났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스님에게 약을 보냈습니다. 스님은 어릴 때 손발이 차고 조금만 과식을 하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마을 노총각이 생선을 잡아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스님은 노총각이 썰어준 생선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갓김치와 밥을 가져오고
노총각은 날마다 생선을 잡아왔습니다. 스님은 노총각이 장가가도록 매일 불공을 들였습니다. 붓다가 처음으로 수행길에 나섰을 당시 닭발 수행자는 깊은 명상과 극단적인 고행의 삶을 바쳤습니다. 붓다 역시 며칠씩 몇 주씩 굶어와가며 고행을 했습니다. 마침내 몸이 약해져 거의 죽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야이어서 강에서 몸을 씻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붓다에게 쌀 우유죽 한 그릇을 주어 다시 살아났는데 동료 수행자들은 붓다가 고행과 단식을 포기했다면서 실망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죽을 지경이었던 붓다는 극단적인 고행은 미친 짓이라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붓다는 어떤 방향이든 지나친 것은 건강하고 원만한 정신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균형, 절제, 중용을 존중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스님 역시 힘든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불가에 입문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세속 생활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악을 쓰고 고행을 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이죠. 바닷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그는 자신이 즐겁게 살아야 세상도 즐겁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가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려면 먼저 내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우울한 종교인은 참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즐겁게 걷고 즐겁게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 속에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 즐거움 속에서 수행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수행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암은 노화의 현상일 뿐이다. 식도 일부와 위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한 사장 역시 이들처럼 암세포를 인생의 한 과정으로 보면서 7년 동안 승합차에서 먹고 자는 거친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산골에서 한약방을 할 때 내 친구들과 같이 자주 찾아와 건강에 대한 자문을 받곤 했습니다. 70대인 한 사장은 7년 전에 수술을 받고부터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극성이 있는 액체 음식, 약이나 한약 따위를 먹으면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수술한 게 후회되었습니다. 한 사장은 평생 술을 마셨습니다. 사업에는 술이 필요하기였습니다. 수술을 받고도 술을 마셨습니다. 매끼 백세주 한 잔을 마시면서 낙지 국물이나 소고기 국물을 한 그릇 마셨습니다. 이게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한 사장에게 장 미생물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이요법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 처방대로 저항성 탄수화물이 많은 통기리, 곡물, 현미, 연근, 다시마, 마, 흰 강낭콩으로 죽을 써서 그물을 마셨습니다. 탁월한 기술 개발 능력으로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회사의 경영권을 아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현직에 있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동료들이 요가나 참선, 등산, 여행 따위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종일 컴퓨터 앞에 주식으로 돈을 버는 친지들이 우습게 생각되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통제 대신 단식을 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단식을 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단식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죽으려고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써서 멍한 상태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연명하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죽기 위해 단식을 한 지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오면 단식을 하고 또 통증이 오면 단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가 어느 날부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살기는 힘들지만 죽는 것도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히라빈 조르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한 사장이 보기에 소설 속의 주인공 조르바는 자유인인지 무책임한 인간인지 아리송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여행이라도 조르바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르바처럼 멋대로 다니고 멋대로 지내다가 죽고 싶었습니다. 승합차에 취사도구와 취침 장비를 갖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일행은 부시맨이라 부르는 잡종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10년 이상 기른 이 개는 미국 대통령을 지낸 부시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모자란 듯 보이지만 엄청나게 영리했습니다. 한 사장은 차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음 내키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정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분대로 갔습니다. 개고기와 오리고기, 소고기 삶은 물을 좋아했지만 유일한 친구 부시맨을 생각해서 개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생선 몇 마리를 잡아 백숙으로 삶은 뒤에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과일, 채소도 골고루 먹었습니다.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식을 하면서 견뎌냈습니다. 단식요법은 사람마다 편차가 심해서 그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죽을 작정을 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단식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한 사장은 통증이 심하게 오면 단식을 하면서 세상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유서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가까운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다오. 유골은 근처 바다에 뿌려다오. 그러나 한 사장은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거친 음식, 미움과 소고기 국물, 술 한 잔,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유서가 불로초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대다수의 부유한 사람들처럼 미국의 유명 병원에 가서 100만 달러 이상을 쓰고 특실에 누워서 특별 진료를 받거나 수천만 원짜리 비방약을 쓰며 목숨을 구걸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잡종계 부시맨은 죽었습니다. 17년을 살았으니 개로서는 100년을 산 것입니다. 한 사장은 바닷가 언덕에서 부시맨을 묶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약을 먹으면 될까? 아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될까? 역시 아니다. 깨끗한 피를 만드는 비결은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마음이다. 흰 밀가루는 독입니다. 밀가루를 정제해서 속껍질, 씨눈을 제거하면 흰 속살만 남습니다. 이 흰 속살을 보관하려면 방부제가 필요합니다. 방부제를 뿌린 밀가루는 색이 누렇습니다. 이 누런 밀가루를 희게 하려면 회백제를 써야 합니다. 특히 멀리 떨어진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밀가루는 더 많은 방부제, 표백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부제 표백제 덩어리인 밀가루는 당연히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첨가제를 섞어 만든 게 우리가 먹는 밀가루 제품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우리의 혈액은 썩은 물처럼 됩니다. 특히 중병 환자는 항상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올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통귀리나 오트밀, 통밀, 흰 강낭콩이나 검은콩, 현미, 연근, 마, 다시마 따위로 밥을 해서 뜨거울 때 인절미 크기로 종이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끼니 때마다 데워 먹습니다. 그리고 100번 이상 씹어 먹습니다. 이들은 저항성 탄수화물로
인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밥을 먹기 전에는 익힌 유기농 채소와 해물, 두부 따위를 조금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대장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